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첩첩산중을 넘어가면 이름 없는 작은 마을들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는데 그곳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억새가 서럽게 울어대는 고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개는 어찌나 가파르고 험한지 젊은 장정들도 숨을 헐떡이며 넘어야 했으나 그 험한 길을 날마다 오가는 여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걷는 사람은 하나요. 그 등에 업힌 사람은 다른 하나였으니 두 사람의 그림자는 언제나 하나처럼 겹쳐져 길게 늘어지곤 했습니다. 낡고 헤어진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은 며느리 연이었고 그녀의 등에 업혀 톱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노파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연희의 등은 비록 좁고 여렸으나 그 안에 담긴 효심은 태산보다 무거웠기에 그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짐이라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그만 눈이 멀어버린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마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것이라곤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과 빚더미뿐이었으나 며느리 연희는 도망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과부가 눈먼 시어머니를 버리고 개가할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연희는 묵묵히 시어머니를 업고 길을 나섰습니다. 집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도 연희에게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가족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하늘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연희의 볼을 붉게 물들이던 어느 늦가을날 두 사람은 낯선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연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렸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나 그녀는 혹여나 등 뒤에 시어머니가 불편할까봐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앙상한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그만 나를 내려다오. 내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어찌 늙은 이를 업고 이리 고생을 한단 말이냐. 내 발로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그게 내 명인 것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힘주어 시어머니를 추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제 등이 편하지 않으셔도 조금만 참으세요. 저기 마을이 보이니 곧 쉴 곳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을은 추수가 끝나 황량한 들판 너머로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저녁 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집 없는 두 사람에게는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과 배고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마을 입구의 큰 느티나무 아래 평평한 바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마을에 가서 요기할 것을 좀 얻어오겠습니다. 날이 차니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계셔요. 연희는 자신의 겉저고리를 벗어 시어머니의 어깨에 덮어주고는 서둘러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그저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낯선 집의 살인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오나 늙으신 시어머니가 시장하여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남은 밥이라도 조금만 나누어 주신다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나온 집주인은 연희의 행색이 남루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기품이 서려 있음을 보고는 혀를 차며 보리밥 한 덩이와 김치 조각을 바가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촘촘 젊은 처자가 고생이 많구려. 이거라도 가져가서 노인네 욕이나 시키시오. 연희는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올리고는 식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가져가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느티나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따뜻한 밥 한 덩이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온 연희는 시어머니의 입에 밥을 조금씩 떼어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님, 하세요. 오늘 밥은 참 찰지고 맛이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넣어주는 밥을 오물오물 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가, 너는 먹었느냐? 나만 먹으면 어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느냐? 너도 같이 먹자꾸나. 연희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손으로 꾹 누르며 밝은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주인이 챙겨주신 누룽지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어서 드세요. 많이 드셔야 기운을 차려
또 길을 가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 남은 밥을 다 비웠고 연희는 빈 바가지를 보며 씁쓸하면서도 다행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를 채운 두 사람은 밤이슬을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마을 뒤편 산깃회에 오랫동안 비어있는 흉가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지고 자풀이 무성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지만 연희에게는 그곳마저 감지덕지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연희는 다시 시어머니를 업고 산기부스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집은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고 문짝은 덜렁거려 바람을 겨우 막아줄 정도였지만 다행히 방 안에는 구들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방 한 구석에 앉혀두고 서둘러 마당에 자풀을 뜯어 빗자루를 만들어 방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차갑고 죽어있던 폐가는 조금씩 사람의 온기가 스며드는 공간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쯤 연희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주변을 뒤져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젖은 나무가 많아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랐지만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은 차가운 방바닥을 서서히 데워주었습니다. 어머님, 방이 좀 따뜻해지셨나요?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연희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찾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호강을 하는구나. 내 눈이 밝았더라면 이 험한 꼴을 너에게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 늙은 어미가 죄인이다. 시어머니의 자책에 연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며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며 윙윙 소리를 냈지만 연희와 시어머니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했습니다. 연희는 깊이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그리고 닫혀있는 눈꺼풀. 시어머니의 눈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한과 슬픔이 응어리져 닫힌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조상님, 제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우리 어머님 눈 한 번만 뜨게 해주세요. 며느리 얼굴 한 번 보고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시라는데 그 소원만은 꼭 들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천장을 뚫고 밤하늘의 별들에게 닿을 듯 애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가 깰까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골의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을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어오고 산 입구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무뿌리와 늦가을에 남은 나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량만으로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무엇이라도 구해내야 했습니다. 손발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연희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캔 냉이 몇 부리와 도라지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아침거리를 씻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어제 그 흉가에 들어간 며느리라지? 아이고, 그 눈먼 노인네를 업고 다닌다니. 효부가 따로 없네. 효부면 뭐해? 지질이 궁상이지. 저 꼴을 하고 어떻게 겨울을 나려나 몰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지만 연희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물만 길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의 시선보다 당장 시어머니의 배고픔이 더 무서웠습니다. 연희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물동이에 담긴 물만큼은 맑게 찰랑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주워온 무조각과 캐온 나물을 넣고 끓인 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세수하시고 진지 드세요. 연희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아드리고 숟가락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쩜 이리 맛이 좋으냐. 고기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꿀맛이구나. 그 말에 연희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고기 한 점 넣어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이 원망스러웠지만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언젠가는 꼭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려야지.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드시게 할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연희는 시어머니의 무릎을 주무르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겨울은 점점 깊어질 것이고 날씨는 더 추워질 것입니다. 지금의 허술한 집과 얇은 옷으로는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마른 기침을 시작하셨고 밤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약을 지을 돈은커녕 끼니를 때울 곡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연희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산에 가서 옷감이라도 더 많이 해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이 깊으니 운이 좋으면 약초라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좀 해오겠습니다. 방이 식기 전에 돌아올 테니 문 꼭 닫고 계세요. 누가 와도 함부로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알았다. 산이 험하니 조심하거라. 짐승도 많다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연희는 낡은 낫과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뒷산은 험준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 오히려 땔감은 풍부했습니다. 연희는 묵묵히 나무를 하며 산 중턱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고 숲속의 고요함이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던 연희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깊은 골짜기 쪽에서 묘하게 향긋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꽃내음 같기도 하고 흙냄새 같기도 한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연희는 홀린 듯이 낯을 쥐고 그 향기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이 우거져 길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이 그녀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런 향기가 나는 걸까?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바깥 세상과는 달리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한가운데 바위 틈새에서 유난히 붉은 열매를 달고 있는 식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5개의 잎사귀가 마치 사람의 손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줄기는 꼿꼿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약초에 대해 잘 모르는 연희였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예사로운 풀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산삼, 그것도 아주 오래된 영약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연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시어머니의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것을 장터에 내다 팔면 큰 돈을 마련하여 따뜻한 집과 좋은 옷,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시어머니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게 손가락으로 흙을 긁어내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오로지 눈앞의 산삼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산삼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수많은 잔뿌리가 마치 노인의 수염처럼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산삼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산삼을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 호강시켜드릴 수 있겠어요. 그녀는 옷자락으로 산삼을 소중히 감싸고 다시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삼을 캐는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탐욕스러운 눈길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행복 뒤에는 곧 닥쳐올 시련의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연희는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다시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귀한 물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면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는 밖으로 들릴 만큼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오느냐? 늦어서 걱정했다. 산짐승 소리가 들려 마음을 졸였어. 연희는 지게를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좋은 나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귀한 산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다려서 드시게 할까? 아니면 내일 읍내로 나가 팔아야 할까?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앞으로의 생활이 편해지겠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연희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문풍지가 처량하게 울어댔습니다. 연희는 품속에 감춰둔 산삼의 온기를 느끼며 오늘 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갈 때 연인의 집 주위를 서성이는 검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 산에서 연희를 몰래 지켜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소문난 약초꾼이자 욕심쟁이로 알려진 최 씨였습니다. 그는 연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뒤를 밟았고 그녀가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전현이 분명 심상치 않은 물건을 캐냈어. 그 냄새는 보통 냄새가 아니었지. 최 씨는 탐욕스러운 침을 삼키며 흉가의 틈새로 방 안을 엿보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늑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연희가 잠든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산삼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산삼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신비한 자태에 연희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귀한 걸 드시면 눈이 번쩍 뜨이실까요? 아니면 우리 식구 배불리 먹고 살 돈이 될까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연희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벽 너머에 귀를 대고 있던 최 씨에게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산삼이라는 확신을 가진 최 씨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계획을 세우면서 말입니다. 연희의 집에는 이제 막 평온이 찾아온 듯했으나 곧 불어닥칠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골 마을의 태양은 어김없이 솟아올랐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탓에 눈은 채랬고 가슴 한가운데에는 뜨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 바닥에 깨진 장독 뚜껑 밑 아무도 생각지 못할 깊은 흙 속에 산삼을 묻어두고 그 위에 집단을 수북이 쌓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쥐나 벌레가 해를 입힐까 혹은 누군가 들어와 뒤질까봐 몇 번이고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아궁이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는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연희의 가슴속 불안의 불씨는 점점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랫목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고 그 평온한 모습이 연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밥을 짓기 위해 쌀독을 긁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장 계시오? 거친 목소리가 아니라 짐짓 점잖은 척 꾸며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의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연희가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어제 산에서 마주친 적은 없으나 마을 장터에서 몇 번 스치듯 보았던 약초꾼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갓을 비스듬히 쓰고 손에는 지프로 싼 꾸러미를 들고 있었는데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끼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신지요? 저희는 가진 것 없는 뜨내기들이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게 들리려 애썼습니다. 최 씨는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허허, 젊은 처자가 참 야박하기도 하지. 내 이웃된 도리로 고생하는 댁내 사정이 딱하여 좁쌀이라도 좀 나눠주려 왔소이다. 그는 들고 온 꾸러미를 덴마루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지만 연희의 눈에는 그것이 호의가 아닌 미끼로 보였습니다. 고맙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희가 거절하자 최 씨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희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빈말은 그만두고 본론을 말합시다. 어제 자네가 산신령이 사는 골짜기에서 캐온 것, 내 다 보고 있었네. 그게 뭔지 알고나 가져온 건가? 연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비밀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들통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최 씨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자네 같은 일반인이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니야. 양기가 너무 세서 노인네가 잘 못 먹으면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일세. 내가 약초를 다루는 사람이니 잘 알지. 자칫하면 효도가 아니라 살인이 될 게야. 최 씨는 공포심을 자극하며 연희를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말은 반은 거짓이고 반은 위협이었지만 약초에 무지한 연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리려다 오히려 죽일 수도 있다는 말에 연희의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넘기게. 내가 값을 쳐주지. 쌀 한 가마니면 되겠나? 아니면 두 가마니? 이 썩어가는 집구석을 고치고 겨울을 나려면 그 정도면 충분할 텐데. 최 씨는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의 가치를 생각하면 쌀 두 가마니는 헐값 중에 헐값이었지만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연희에게는 큰 유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최 씨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저 탐욕은 시어머니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오로지 돈에 대한 집착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도라지 몇 뿌리를 캐왔을 뿐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며 최 씨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최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좋은 말로 하니까 나를 물로 보나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아? 네가 감춘 그 물건 내 것이 아니야. 산신령이 노하면 이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칠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마을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 이 마을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테다. 그는 으름장을 놓으며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고 봐라. 오늘 밤 안으로 내 손에 넘기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거다. 최 씨가 사라진 후에도 그의 고함 소리는 마당의 메아리처럼 남아 연희의 귀를 때렸습니다. 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산삼을 지키는 것도 시어머니를 지키는 것도 모두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밖에 누가 왔었느냐? 목소리가 사납던데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의 걱정 섞인 물음에 연희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길을 잘못 든 행인이었습니다. 좁쌀을 조금 주고 갔는데 인심이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연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둘러대며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맞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불안을 감지했지만 더 묻지 않고 가만히 며느리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위로가 연희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가서 물이라도 길어오며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연희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더불어 은근한 질투와 비난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가 벌써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여자가 산에서 도둑질을 했다며? 글쎄, 산신령님이 노하실 물건을 훔쳐다가 혼자 부자가 되려 한다네. 시어머니 핑계대고 구걸하더니 뒤로는 딴 주머니를 찾구먼. 들으라는 듯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 씨는 마을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며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봤어. 그년이 산신령 재단 근처 땅을 파헤치고 붉은 기운이 도는 걸 품에 안고 튀더라니까. 그게 있으면 우리 마을에 가뭄이 들지도 몰라. 부정타는 물건을 외지인이 건드렸으니 큰일이지. 사람들은 최 씨가 평소 욕심쟁이인 줄 알면서도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의 말에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흉년에 대한 두려움과 낯선이에 대한 배타심이 합쳐져 연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물동이를 채우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우물가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이 마치 돌멩이가 되어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 잃은 연희는 마을 어귀의 성황당 나무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모시는 곳이라 인적이 드물고 조용했습니다. 연희는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효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데
도둑 취급을 당하고 위협을 받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인기척도 없이 누군가가 그녀의 옆에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엔 잘 보이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노인은 연희를 굽어보며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 처자가 어찌 그리 서럽게 울고 있는고? 마음에 품은 것이 너무 무거워 눈물로 덜어내는 중인가? 연희는 노인의 맑은 눈빛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산삼 이야기는 차마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처한 곤경과 두려움에 대해 더듬더듬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시어머니 병환을 고치고 싶은 마음뿐인데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얻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저희를 위협합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가지자니 무섭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쳤습니다. 허허, 세상 만물에는 다 제 짝이 있고 때가 있는 법이라네. 귀한 약초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 사람이 욕심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야. 자네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면 그 물건은 자네의 것이나 욕심이 섞이면 화가 되지.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명약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더 효험이 좋을 때가 있지. 눈에 보이는 형체에 집착하지 말고 자네의 그 고운 효심이 시키는 대로 하게나. 탐욕스러운 자들은 껍데기만 볼 뿐 그 안에 진정한 기운은 보지 못하는 법이니 너무 두려워 말게. 노인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연희의 가슴 속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더 효험이 좋다. 연희는 그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붉은 빛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최 씨가 고용한 듯한 동네 왈패 몇 명이 집 주위를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연희를 보며 낄낄거리고 위협적인 몸짓을 해보였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뒷길로 돌아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가, 밖에서 자꾸 험한 소리가 들린다. 돌멩이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도 나고 무슨 일이 생긴 게냐? 시어머니는 두려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동네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가 봅니다. 제가 나가서 혼을 내줄 테니 어머님은 귀 막고 계세요. 연희는 시어머니의 귀를 솜으로 막아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의 귀에는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고함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야, 그 물건 내놓으라니까. 안 그러면 오늘 밤 이 집에 불을 지를지도 몰라. 그날 밤 연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작은 등잔불 하나 켜놓고 시어머니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산삼은 여전히 부엌 바닥 깊은 곳에 묻혀 있었지만 마치 그것이 살아서 쿵쿵 심장 소리를 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 씨의 탐욕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오해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산삼을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자신이 이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더 큰 변을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연희는 벽에 걸린 낡은 낫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던 등잔불처럼 일렁이다가 이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다. 껍데기에 집착하면 화를 부른다. 연희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최 씨에게 뺏기느니 차라리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산삼을 캐온 것 자체가 자신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라 했지만 그것으로 팔자를 고쳐보려는 마음이 아주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연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최 씨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위기감은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부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미를 들고 산삼이 묻힌 자리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참지 못하고 담을 넘어오려는 기세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호미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결단이자 하늘에 바치는 기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는 순간 밖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살인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최 씨가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은 술기운과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연희는 화들짝 놀라 호미를 등 뒤로 숨기고 산삼이 묻힌 자리를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이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와 무슨 행패입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연희가 소리쳤지만 최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연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비켜라! 내 눈은 못 속인다고 했지? 이 부엌 바닥에서 나는 흙냄새 속에 그 귀한 놈의 향기가 섞여 있어. 네가 아무리 숨겨도 내 코는 못 속인다 이 말이야. 최 씨의 힘에 밀려 연희는 부엌 구석으로 넘어졌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부딪힌 무릎이 까져 쓰라렸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나 최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 시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약입니다. 당신 같은 장사꾼이 함부로 손댈 물건이 아니에요. 연희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발길질을 하며 그녀를 떨쳐냈습니다. 시끄러워! 약초는 임자를 만나야 약이 되는 법이야. 너 같은 무지렁이가 가지고 있어 봤자 썩히기밖에 더 하겠냐? 내가 가져가서 비싼 값에 팔아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최 씨는 호미를 뺏어들고 미친 듯이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흙덩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들어 있던 시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아가, 연희야, 무슨 일이냐? 웬 놈이 들어온 게냐? 시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더듬거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나오려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나오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옷자락을 꽉 붙잡으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죽이러 온 게냐? 쌀독이라도 털러 온 도둑놈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등 뒤로 감추며 호미질을 해대는 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연인의 집에서 나는 고함 소리와 우당탕거리는 소음은 고요하던 밤 공기를 찢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잠기 밝은 이웃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중에 저 흉가에서 무슨 난리야? 도둑이 들었나 봐. 아니야. 아까 낮에 최 씨가 말한 그 저주받은 물건 때문에 귀신이 씌었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무너진 살인문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땅을 파던 최 씨는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부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소. 내 말이 맞았소. 이 여자가 마을의 재앙을 불러올 요물을 이 부엌 바닥에 숨겨놓고 있었소. 최 씨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의 안위를 걱정하여 그 요물을 없애려고 왔는데 이 여자가 나를 막아서고 있소. 저기 파헤쳐진 땅을 보시오. 저기서 붉은 기운이 나오고 있지 않소. 횃불에 일렁이는 불빛 아래 파헤쳐진 부엌 바닥은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의 말에 넘어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 봐. 땅 색깔이 이상해. 저 여자 처음부터 수상했어. 눈먼 노인네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연희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 병을 고칠 약초를 묻어둔 것뿐입니다. 저 사람이 그걸 뺏으려고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최 씨의 새치혀에 노란한 사람들의 귀에는 연희의 진실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촌장이 앞으로 나서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처자가 마을 법도를 모르고 함부로 산의 기운을 건드리면 안 되는 법이네. 최 씨 말이 사실이라면 자네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걸세. 촌장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씨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흙을 더 깊이 파내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헤쳐진 구덩이에서 갑자기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증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구름 조각처럼 몽글몽글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최 씨는 깜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불이야? 불을 질렀어? 그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그것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얀 김과 함께 믿을 수 없을 만큼 짙고 향긋한 냄새가 순식간에 집안과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의 향이 섞인 듯한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속 답답함이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 머리가 안 아파. 아까까지 쑤시던 허리가 시원해지는 것 같아.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차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횃불을 든 손들이 내려가고 모두의 시선이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하얀 김에 고정되었습니다. 욕설을 퍼붓던 최 씨조차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구덩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산삼이, 그 천년 묵은 영물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은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자신을 지켜주려는 연희에 대한 응답 같았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마루에 앉히고 자신은 부엌 입구에 당당히 섰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를 맡아보세요. 이것이 재앙을 부르는 요물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약초의 향기입니까? 연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해진 마당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재앙이라기엔 너무나 향기롭고 요물이라기엔 너무나 신성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시오. 저건 사람을 홀리는 요술이야. 저 향기를 맡으면 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는 다시 호미를 들고 구덩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기필코 저놈을 찍어내서 정체를 밝히리라. 최 씨의 눈은 다시 탐욕으로 뒤덮였고 그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땅을 찍어내렸습니다. 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호미 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마치 빈 공간을 때린 듯한 소리였습니다. 최 씨가 파내던 흙 속에서 산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묻었는데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얀 김과 향기만이 더욱 짙게 뿜어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흙을 손으로 마구 퍼내며 절규했습니다. 어디 갔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내년이 빼돌렸지. 어딘가로 치운 거지? 그는 연희에게 달려들 기세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시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연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이 산삼을 숨게 만든 것입니다. 영물은 주인의 마음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처럼 돈으로만 보는 사람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연희의 말은 최 씨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아무리 땅을 파도 나오는 것은 흙뿐이었고 그럴수록 향기는 더욱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숨겨버리신 거 아닐까? 최 씨가 너무 설쳐서 복이 달아난 게야. 그때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 연희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최 씨의 호미를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게. 자네 눈에는 흙밖에 안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는구먼. 노인의 말에 최 씨는 멈칫했습니다. 다른 것이라니요? 영감님은 뭐가 보인단 말이요? 최 씨가 씩씩거리며 묻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부엌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파놓은 그 구덩이를 잘 보게. 흙이 젖어들고 있지 않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구덩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최 씨가 마구 파헤친 건조했던 흙바닥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이 조금씩 스며 나와 흙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은 바로 그 물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솟는다. 부엌 바닥에서 샘이 솟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산꼭대기 가까운 이 흉가에서, 그것도 가뭄이 들면 말라버리는 이 산골에서 물이 솟는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물에서는 산삼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속에서 산신령님이 나타나 내 정성이 땅을 적셨구나 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산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이 되어 땅으로 스며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 씨는 허망한 표정으로 젖은 흙을 쥐어짜 보았지만 손에 남는 것은 진흙뿐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천년 묵은 산삼인데 돈이 얼마짜린데.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탐욕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산삼의 형체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최 씨를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연희를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모으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 여러분, 저는 도둑도 아니고 요물을 부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눈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진심을, 그리고 이 땅이 보여주는 기적을 여러분께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솟아오르는 그 신비한 샘물을 한 바가지 가득 붓습니다.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은은한 광채가 도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 물을 들고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마루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지요? 이제 다 괜찮습니다. 산신령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안도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바가지를 건네는 대신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이 물로 눈을 씻어보세요. 제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물은 어머님의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것입니다. 연희의 행동은 단순한 효도를 넘어선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는 가운데 바람 소리조차 잦아들었습니다. 최 씨만이 구석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 물에는 어떤 힘이 깃들어 있을까요? 산삼은 정말 물로 변한 것일까요? 연희는 손수건에 샘물을 적셨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감긴 눈 위에 젖은 수건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따갑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 물이 참 부드럽구나. 꽃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시원해지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성스럽게 눈가를 닦아내렸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법일까요? 한참을 닦아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마음속에 찰나의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그냥 헛된 희망이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삼을 다시 땅에 묻었을 때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을 적셔 시어머니의 눈을 씻겼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이상하다. 깜깜하던 눈앞에 뭔가가 번쩍거리는 것 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순간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로지 밤바람 소리와 샘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닫혀있던 눈이 아주 천천히, 마치 굳게 닫힌 성문이 열리듯 조금씩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보이는 눈동자는 더 이상 탁하고 흐린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먼지를 씻어낸 듯 맑고 깊은 검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가, 연희야, 내 앞에 있는 것이 너냐?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구나. 그 말 한마디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노인이 빛을 보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연희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네, 어머님,
접니다. 제가 보이세요? 이 못난 며느리의 얼굴이 정말 보이시나요? 연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끝으로 며느리의 눈, 코, 입을 하나하나 더듬으며 눈앞의 흐릿한 형상과 맞춰보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보인다. 네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목소리만큼이나 곱고 참한 얼굴이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의 눈이 완전히 뜨였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았고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세상에 달이 저리도 밝았더냐. 사람들이 이리도 많이 와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탄성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눈을 떴어. 봉사가 눈을 떴다고.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산삼이 정말 영약은 영약인가 봐.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서로의 팔을 꼬집어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연희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움직여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파헤친 구덩이에서 나온 물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속임수야. 전현이 미리 짜고 치는 거라고. 최 씨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들의 환호성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악다구니는 신성한 순간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여겨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마지막 발악으로 부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물은 내 거야. 내가 파낸 구덩이에서 나왔으니 내 물이라고. 최 씨가 표독스럽게 달려들어 바가지를 뺏으려 하자 마을 청년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보시오 최 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소?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청년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최 씨는 주춤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어르신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최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엄하면서도 서리빨 같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눈에는 저 맑은 샘물이 돈으로 보이겠지만 우리 눈에는 하늘이 내린 눈물로 보인다네. 탐욕의 눈이 먼 자가 저 물을 마신들 과연 약이 되겠는가? 오히려 독이 되어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을 게야. 노인의 일갈에 최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희를 수호신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욕심이 그를 고립시켰고 그의 거짓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고 보자. 내 이 수모는 잊지 않겠다. 최 씨는 입안으로 웅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살인문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한 늑대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씨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에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연희 처자, 우리가 미안하네. 최 씨 말만 듣고 자네를 오해했어. 이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도둑 취급을 했으니 우리 얼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구려. 아낙네들은 연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고 사내들은 헛기침을 하며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연희는 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수상한 행동을 했으니 오해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녀의 너른 마음씨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최 씨 그 작자가 부숴놓은 살인문부터 고칩시다. 나는 집에 가서 쌀이랑 반찬 좀 가져오리다. 눈뜨신 기념으로 잔치라도 벌여야지 않겠소. 순식간에 연인의 집은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김 씨는 부서진 문짝을 뚝딱뚝딱 고쳐주었고 힘 좋은 장정들은 어지러진 부엌을 정리하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했습니다. 여인들은 집으로 달려가 떡이며 과일 술을 챙겨와 마당에 상을 폈습니다. 흉가나 다름없던 집이 순식간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따뜻한 아랫목이 아닌 마당의 평상에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춥지 않으세요? 연희가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춥기는커녕 마음이 따뜻해서 땀이 날 지경이다. 내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보기는 처음이구나.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횃불의 불빛, 사람들의 웃는 얼굴, 밤하늘의 별, 마당 구석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잡초까지 그녀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큰 항아리에 담아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산삼의 기운이 스며든 물이니 몸에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맛은 달고 시원했으며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활력이 도는 듯 했습니다. 어이쿠, 이 물을 마시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 나는 무릎이 쑤셨는데 갑자기 가벼워진 것 같아. 과장이 섞인 말들이었겠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샘물이 아니라 믿음과 화해,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성수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노인 회장님도 물 한 대접을 시원하게 들이키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허허, 참으로 신비한 물일세. 자네의 효심이 땅속 깊은 곳까지 닿아 물길을 열었구먼.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아. 노인은 연희에게 덕담을 건네며 주머니에서 쌈지돈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작은 성이네. 겨울을 나려면 땔감도 사고 양식도 더 필요할 테니 보태 쓰게. 연희가 극구사양했지만 노인은 막무가내로 손에 쥐어주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십시일반으로 집에 있던 곡식과 옷가지를 가져와 마루 한쪽에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마루는 마을 사람들의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잔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여내왔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습니다. 연희와 시어머니는 평상 한가운데 앉아 사람들이 건네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며느리의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고기 산적을 집어 며느리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아가, 너는 맨날 나 챙기느라 못 먹었지. 이제는 내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먹거라. 내 눈이 보이니 네가 굶는지 먹는지 다 감시할 게다. 그 농담 섞인 말에 연희는 밥을 먹다 말고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이고, 저런 효부를 우리가 몰라보고 누군가 훌쩍거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좋은 날 왜 울고 그래? 자, 풍악이나 울려보세 하며 젓가락으로 술상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췄습니다. 꽹과리 대신 양푼을 두드리고 장구 대신 물동이를 두드리며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고 연희도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흉가라 불리던 그 낡은 집은 마을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산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이 중천에 뜨고 새벽이 가까워 오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연희 처자, 내일날 밝으면 내가 지붕 고칠 짚을 좀 가져오리다. 나는 우리 집 암탉이 낳은 달걀을 좀 가져오겠네. 사람들은 저마다의 약속을 남기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최 씨가 휩쓸고 간 자리는 깨끗이 치워졌고 부서진 문은 튼튼하게 고쳐져 있었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쓸쓸함과는 달랐습니다. 꽉 찬 충만함이 감도는 따뜻하고 평온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연희는 배웅을 마치고 들어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샘물은 여전히 맑은 소리를 내며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샘물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삼을 포기하고 묻었던 그 순간의 절박함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더 큰 것을 얻게 되었구나. 연희는 깨달음을 얻으며 샘물 한 바가지를 떠서 정화수처럼 부뚜막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산신령님과 조상님께 올리는 그녀만의 작은 제사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시어머니는 아직 잠들지 않고 이불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감는 것이 아까운 듯 방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낡은 벽지, 그을린 천장, 문구멍 뚫린 창호지조차 그녀에게는 사랑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피곤하실 텐데 주무세요. 눈이 다시 감길까봐 걱정되세요? 연희가 웃으며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게 꿈일까봐 겁이 나는구나. 다시 캄캄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싶어서. 연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어머님 세상은 언제나 환할 거예요. 저 샘물이 마르지 않는 한, 그리고 제가 어머님 곁에 있는 한 다시는 어둠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의 든든한 말에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는 등잔불을 끄려다가 시어머니가 자다가 깨서도 빛을 볼 수 있게 심지를 조금 낮추어 은은하게 켜두었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주황빛으로 감싸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나란히 기대어 평화롭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격정적이었던 하루가 지나고 이제 진정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연희도 시어머니 곁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뜬 시어머니와 함께 마을 구경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솟아나는 샘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꿈만 같은 일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삼을 묻은 자리에서 피어난 기적은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적 같은 소동이 지나가고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예전의 아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흉가라 불리던 산기천의 외딴 집 지붕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고 마당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샘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방문을 열고 팻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수년 만에 다시 보는 세상의 아침 풍경이 너무나 경이로워 차마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봉우리에 걸린 구름, 마당을 가로지르는 개미 한 마리, 바람에 흔들리는 강아지 풀까지 그녀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은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모여들었지만 오늘은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갓 낳은 따뜻한 달걀 꾸러미를, 누군가는 겨우내 짠 배 한 피를, 또 누군가는 묵직한 쌀자루를 지고 왔습니다. 연희 처자, 어제 그 물 덕분에 내 무릎이 씻은 듯이 나았어. 이건 내 작은 성이네. 마을 사람들은 샘물을 효명수셔밍쇠이라 부르며 신성시했지만 연희는 그 물을 독차지하거나 돈을 받고 팔지 않았습니다. 이 물은 하늘이 내린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목마른 이는 와서 드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씻고 가세요. 연희의 넉넉한 인심은 샘물처럼 마르지 않고 흘러넘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샘물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 저 고개 너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먼 곳에서 물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지만 연희는 한 번도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낡은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 건네고 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욕심 많은 최 씨가 떠난 자리에 욕심 없는 연희의 배즙이 채워지자 마을 전체에 복이 굴러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산삼을 혼자 먹었으면 그 집만 잘 살았겠지만 땅에 묻으니 온 마을이 사는구나. 그것은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했던 말처럼 진정한 보물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진리를 모두가 깨닫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연인의 집은 더 이상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틈날 때마다 와서 썩은 기둥을 갈아 끼우고 구멍난 벽에 황토를 새로 발라주었습니다. 지붕에는 황금빛 새 둨짚이 두툼하게 얹혀져 비바람은커녕 한겨울 눈보라가 쳐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텃밭이 일구어졌고 시어머니와 연희가 함께 심은 배추와 무가 파릇파릇하게 잎을 틔웠습니다. 울타리에는 호박 넝쿨이 탐스럽게 뻗어나갔고 가을이 깊어지자 주황빛 늙은 호박들이 지붕 위에 덩실덩실 앉아 집안의 풍요를 더해주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잡초만 무성하던 폐가가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생기 넘치고 따뜻한 집인 복가후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눈을 뜬 시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대접만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그동안 너를 부려먹기만 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업어주지는 못해도 밥값은 해야지. 시어머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무를 다듬고 콩을 골라 메주를 쓰는 일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살림의 윤기가 흘렀습니다. 연희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아가, 나는 일하는 게 즐겁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며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는 모를 게다. 시어머니는 콩 하나를 고르면서도 햇살에 비춰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두 고부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장날 연희와 시어머니는 읍내 장터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예전에는 연희가 시어머니를 업고 힘겹게 걷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비단 가게 좀 보세요. 색깔이 참 곱지요. 연희가 가리키자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참 곱구나. 우리 며느리 저런 옷 한 벌 해입히면 선녀가 따로 없을 텐데. 시어머니는 쌈짓돈을 만지작거리며 며느리에게 뭐라도 사주려 안달이었습니다. 연희는 손사래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기어이 따뜻한 털배자 하나를 사서 연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따뜻하냐? 이제 겨울바람도 무섭지 않겠구나. 시어머니의 투박한 손이 연희의 옷깃을 여며주는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매섭기로 유명했지만 연인의 집은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다준 팩감이 헛간 가득 쌓여 있었고 광에는 쌀독과 김치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덮었지만 부엌의 샘물은 얼지 않고 여전히 따뜻한 김을 내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그 신비한 샘물 덕분에 방 안의 구들장은 언제나 뜨끈뜨끈했습니다. 긴 겨울밤, 연희와 시어머니는 화로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 연희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연희는 시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희야, 네가 그 산삼을 묻을 때 많이 아깝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시어머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연희는 잘 익은 고구마 껍질을 벗겨 시어머니께 드리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걸 팔면 기와집을 짓고 고기를 매일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욕심도 났지요. 하지만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잘 살자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결국 탈이 날 것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산삼을 묻은 것이 제 평생 가장 잘한 일 같습니다. 덕분에 어머님 눈도 뜨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연희의 진심 어린 대답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보살이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기변에 눈이 녹고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시 연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마당의 샘물을 바라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자네가 묻은 산삼이 뿌리를 내려 이제는 온 세상을 적시는 강물이 되었구먼. 산삼 하나는 사람 하나를 살리지만 맑은 물은 만인을 살리는 법이지. 자네의 선택이 옳았네. 노인의 칭찬에 연희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때 저를 깨우쳐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큰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그건 자네 마음속에 이미 맑은 심성이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지.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오후, 연희는 마당 텃밭에 상추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흙냄새가 향긋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조심스러운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예전에 최 씨를 따라다니며 연희를 괴롭혔던 마을 왈패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들어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때는 최 씨 말만 듣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직접 캔더덕 몇 부리를 내밀었습니다. 연희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나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오히려 고맙습니다. 들어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연희의 관용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연희는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연희에게 와서 의논했고 그녀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단지 효를 다하고자 했던 마음을 하늘이 어여삐 여겨주신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는 효심샘터라는 비석이 세워졌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 물을 마시며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씻어내곤 했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사랑방의 이야기꽃 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났습니다. 해질 무렵 저녁밥 짓는 연기가 굴뚝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에 텃밭에서 딴 애호박과 두부를 숭덩숭덩 썰어 넣어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솥에서는 하얀 쌀밥이 뜸이 들며 달큰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연희가 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찌개, 그리고 산나물 무침과 노릇하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꿀맛 같은 밥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먼저 드세요. 연희가 권하자 시어머니는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드시고는 감탄했습니다. 어쩜 맛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구나. 내 손맛은 정말 일품이다. 시어머니는 생선 가시를 정성스레 발라 연희의 밥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너도 많이 먹거라. 낮에 밭일하느라 힘들었지? 연희는 그 사랑이 담긴 생선살을 입에 넣으며 행복을 삼켰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과 함께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오가는 정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연희는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샘물은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풀벌레 소리가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연희는 두 손을 모으고 달님에게 빌었습니다. 달님, 지금 이 행복이 오래오래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멀리 떠난 제 남편도 저승에서나마 평안하게 해주세요. 저희는 걱정 말고 푹 쉬라고 전해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밤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시어머니는 이미 잠자리를 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목화솜을 두툼하게 넣은 이불은 보기만 해도 포근해 보였습니다. 연희야, 이리 와서 눕거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연희는 등잔불을 끄고 시어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세요? 연희가 조그맣게 묻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날에 잠이 들이면 아까워서 그런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되어서 말이야. 내일은 뒷산에 가서 진달래 화전을 부쳐 먹을까요? 날씨가 참 좋다고 하던데요. 연희의 제안에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거 참 좋구나. 꽃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신선 노름이 따로 없겠네. 두 사람은 내일의 즐거운 계획을 세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밖에서는 샘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가끔씩 부는 바람이 풍경 소리를 딸랑거리며 밤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잘했다, 참 잘했다 하며 두 사람을 다독이는 자연의 위로 같았습니다. 어느새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고 연희도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산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캐내려 하지 않고 그저 고맙다고 인사하고 지나칠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그보다 더 귀한 보물이 곁에 있으니까요. 바로 건강해진 시어머니와 따뜻한 집, 그리고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평화로운 밤이 그것입니다. 연희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며느리에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와 눈을 뜬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샘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마르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저 샘물처럼 맑고 시원한 기운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며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세요.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를 지켜줄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어느덧 연인의 집 마당에 감나무가 지붕을 덮을 만큼 자라고 연희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뜬 뒤로 10년을 더 사시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캔마루에서 낮잠을 주무시듯 아주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잡고 있던 연희의 손을 꼭 쥐며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장례를 마을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주었고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샘물이 유난히 맑게 솟아올라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 남는 이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후에도 연희는 홀로 그 집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연희 처자가 아니라 연희 할머니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과 온화한 성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당의 샘물은 여전히 마르지 않고 솟아올라 가뭄이 들어온 나라의 강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질 때에도 이 마을만은 물 걱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샘물을 효천이라 부르며 신성시했고 연희 할머니는 샘물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박대감이라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권력과 재물을 탐하며 살았으나 나이가 들면서 찾아온 병마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샘물을 마시면 늙지 않고 병이 낫는다더냐? 박대감은 잘못된 소문을 믿고 수십 명의 하인들을 대동하여 요란하게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박대감은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표정으로 연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 산삼이 녹아든 물이 있다 들었다. 내 그 물을 마시러 왔으니 당장 물을 떠오너라. 연희 할머니는 금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다 말고 박대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허나 이 물은 불로장생의 약물이 아닙니다. 그저 목마른 이의 목을 축여주는 시원한 샘물일 뿐이지요. 욕심을 버리고 드시면 약이 되나 욕심을 채우려 드시면 그저 물일 뿐입니다. 연희 할머니의 차분한 대답에 박대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게 훈계질이냐. 천년 묵은 산삼이 녹아있다는데 어찌 그냥 물일 수가 있느냐. 비켜라. 내 직접 확인하겠다. 박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샘물 주변을 에워싸게 하고 일반 마을 사람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샘물은 내 것이다. 내가 병이 나을 때까지 아무도 이 물을 길어갈 수 없다. 그는 금줄을 치고 자신의 소유임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항의했지만 서슬퍼런 하인들의 기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연희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은 흐르고 나눠야 썩지 않는 법인데 어찌 가두려 하십니까? 그러면 물이 노할 것입니다. 박대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화려한 옷그릇을 꺼내 샘물을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대감이 옷그릇을 대자마자 콸콸 솟아오르던 샘물이 거짓말처럼 뚝 그치더니 순식간에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맑은 물이 있던 자리에는 질척한 진흙만이 남았고 향긋하던 물 냄새 대신 쾌쾌한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박대감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물이 어디로 갔느냐? 내년이 요술을 부린 것이냐? 그는 바가지를 들고 흙바닥을 긁어보았지만 나오는 것은 더러운 흙탕물 뿐이었습니다. 그 흙탕물을 억지로 마셔보았으나 입안에 모래만 씹힐 뿐 목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고얀 늙은이가 물을 숨겼구나. 당장 물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허물어버리겠다. 그가 길길이 날뛰자 연희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굽은 허리였지만 그 위험은 대감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대감님,
제가 숨긴 것이 아닙니다. 대감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커먼 욕심이 맑은 물을 밀어낸 것입니다. 예전에도 산삼을 욕심내던 자가 땅을 팠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샘물은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연희 할머니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박대감은 주춤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을 짓밟고 뺏기만 했지 이런 초자연적인 힘 앞에서는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시다. 천벌을 받을게야.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박대감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옷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네, 내가 잘못 생각했단 말인가. 평생을 모아도 생명 하나를 맘대로 못하는 것을. 박대감은 그제야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옷은 흙탕물로 얼룩졌고 위세등등하던 표정은 공포와 허무함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금주를 걷어라. 그리고 물러가 있어라. 하인들이 물러나자 박대감은 연희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으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장, 내가 어리석었소. 죽음이 두려워 눈이 멀었었소.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목이나 좀 축이게 해주시오. 이제 약물이 아니라 그냥 물이라도 줬소. 그의 목소리에서 거만함이 사라지고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나자 연희 할머니는 굳었던 표정을 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을 비우셨으니 이제 물이 돌아올 것입니다. 기다려보시지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라붙었던 진흙바닥에서 다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고 투명한 물이 다시 퐁퐁 솟아올라 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신비한 광경에 박대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연희 할머니는 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서 박대감에게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욕심을 씻어내는 물입니다. 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받아들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차갑고 시원하게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뜨거운 화기와 불안을 씻어내려 주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다 비운 박대감은 긴 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원하다. 내 평생 마신 술과 고기 국물보다 이 물 한 잔이 더 달구나.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쫓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대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며칠 더 머물며 자신의 재물을 털어 마을길을 넓히고 가난한 집들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연희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면 가진 것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박대감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마을을 떠났고 그 후로도 종종 마을에 곡식과 옷감을 보내며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이 일화는 욕심쟁이 대감을 감화시킨 샘물 이야기로 마을의 또 다른 전설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러 연희 할머니는 100살이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여 마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순번을 정해 할머니를 돌보아 드렸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 샘물이 산삼이었어요. 할머니,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또 해주세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연희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착한 마음을 먹으면 돌멩이도 황금이 되고 물 한 방울도 약이 되는 법이란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연희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훤한 대낮처럼 밝은 빛이 비치더니 젊은 시절의 고운 모습으로 돌아간 시어머니와 먼저 떠난 남편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듬직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불렀습니다. 연희야, 이제 그만 쉬러 가자꾸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셋이 오손도손 따뜻한 밥 해 먹고 살자. 연희 할머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반가워 지팡이도 없이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이 밥상을 차려들고 들어왔을 때 연희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지만 이미 숨결은 멈춰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곁에는 낡은 반다지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평생 모아둔 옷가지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과 샘물을 마을에 두고 갑니다. 누구든 와서 쉬어가고 서로 아끼며 살아가세요. 제 몸은 샘물 옆볕 잘 드는 곳에 묻어주시면 죽어서도 이 물이 마르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연희 할머니의 장례식은 온 마을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통한 슬픔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위대한 생애를 기리는 숭고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마당 한켠, 샘물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효심 깊은 연희 할매, 여기 잠들다 라고 새겼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묻힌 그 자리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쌓이지 않고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연희 할머니가 꽃이 되어 다시 피어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연희 할머니가 떠난 뒤에도 그 집은 폐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모두의 집으로 가꾸었습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고 마을 회의가 열리고 아이들이 뛰노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샘물은 여전히 맑고 시원하게 솟아올라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마다 연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물맛이 왜 이리 단지 않아? 연희 할매 마음씨가 녹아 있어서 그래. 그렇지. 욕심 부리면 흙탕물 나온다니까 적당히 마셔. 그렇게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고 산골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 할머니의 집터와 샘물만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오래된 감나무 아래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정월 대보름이면 그 샘물에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을 빕니다. 현대의 각박한 삶에 지친 도시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 물을 마시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물의 성분을 분석하려 했지만 특별한 미네랄이나 약효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물일 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분석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성분이 그 안에 녹아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그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샘물이 가진 진짜 효능일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연희와 시어머니,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물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샘물 하나쯤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욕심이라는 흙으로 덮여 보이지 않을 뿐 그 흙을 걷어내면 맑고 투명한 사랑의 샘물이 솟아오를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여러분만의 맑은 샘물을 만나 목을 축이고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연희 할머니가 샘물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빙그레 웃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아가, 걱정 말고 푹 자거라. 내일은 더 맑은 물이 솟아날 게다.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제 정말 편안한 잠을 청해보세요. 당신의 내일 아침도 저 샘물처럼 맑고 경쾌하게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옛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온기는 여러분의 이불 속에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